저는 아직도 김이 왜 빠지지 여기 않은 계세요? 찌개 냄비를 사위의 들고서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리며 그래, 그렇게 말했을 나도 때 묻고 싶다. 장모님, 왜 여기 계세요?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아직도 김이 빠지지 않은 찌개 냄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이렇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나도 묻고 싶다. 내가 왜 여기 있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살 서울 외곽에 사는 평범한 엄마이자 할머니입니다. 단 한 번뿐인 딸 은지를 키우며 반평생을 보냈고 지금은 사위와 손주 둘까지 생긴 지극히 평범한 시어머니 장모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은지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식당 설거지며 마트 계산원 일을 전전하면서도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얘 아빠 목까지 내가 꼭 잘 키우겠다. 그래서인지 은지는 단 한 번도 저를 크게 속인 적이 없었고 늘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그런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바로 지금의 사위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사위는 두 손으로 제게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평생 은지 지켜줄게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이 아이한테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믿었어요. 결혼 후 두 사람은 직장 때문에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 나갔습니다. 저는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손주들이 생기고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반찬을 싸 들고 갔습니다. 새벽에 시장에 나가 싱싱한 채소를 사서 나물도 무치고 사위가 좋아하는 제육볶음도 하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동그랑땡까지 부쳐 놓으면 부엌 가득 기름 냄새와 함께 묘한 행복감이 퍼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손주들이 달려와요. 할머니, 또 왔어. 은지는 늘 미안하다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엄마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 사위도 퇴근하고 돌아오면 수고하셨다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고마워서 저는 조금 힘들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사는 게 내 노구나 싶었어요. 그날도 저는 장을 봐서 반찬을 한가득 만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갑자기 야근이 잡혔어. 나 애들 저녁도 미리 해놔야 하고 일이 좀 꼬였어. 오늘 반찬 가져오신다고 하셨지. 집 앞까지 오시면 내가 현관비번 알려드리겨. 냉장고에 반찬만 넣어놓고 편하게 들어가 쉬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늘 바쁘고 조금은 지쳐 있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딸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 결국 내가 이만큼 키웠기 때문이겠지. 그래,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게 엄마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늘은 어두워져 있었고 복도에는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알려준 번호대로 비밀번호를 누르니 띡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조용했습니다. 슬리퍼를 벗고 들어가며 저는 늘 하던 대로 나야 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듣는 사람도 없는데 그 말이 습관처럼 튀어나오더군요. 거실에는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장난감 몇 개와 교과서가 펼쳐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듯한 담요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지가 급하게 삶아 놓은 듯한 계란 2~3개와 물병 그리고 대충 싸둔 김치통이 전부였습니다. 아이고, 또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사는구나. 한숨이 나왔지만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내가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찬통 하나하나를 꺼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된장찌개는 위쪽 칸에, 제육볶음은 바로 데워 먹을 수 있게 앞쪽 칸에, 아이들 먹을 김밥 재료는 따로 모아 두고 반찬 이름과 먹는 순서까지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삑삑 띡. 은지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나? 저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온 사람은 은지가 아니라 사위였습니다. 정장 상의는 벗어 팔에 걸친 채 셔츠 단추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제가 집에서 보던 피곤한 표정보다는 묘하게 들뜬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위 뒤로 낯선 여자가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고 있었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은 젊은 여자였는데 회사에서 보는 단정한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있는 줄 전혀 모른 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지 오늘 야근이라 늦게 온대.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쉬었다 가자.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키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사위는 웃으면서 마치 익숙한 사람처럼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걱정 마. 오늘은 집에 아무도 없어. 애들도 학원이라 늦게 들어오고. 그 순간 저는 부엌 입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났고 그제야 두 사람의 시선이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장모님?
사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는 순간 숨을 삼키더니 거의 달아나듯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어떻게? 언제부터? 수많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술 사이로 나온 말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집에 아무도 없다며? 사위는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이건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 후배가 힘든 일이 있어서 잠깐 상담하러 온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그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위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딸이 평생 믿고 살겠다던 그 사람. 손주들의 아빠. 제가 반찬을 해주면서까지 지켜주고 싶었던 그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떨어진 반찬 봉투를 주워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변명은 나중에 들어줄게.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동안 귀에는 사위가 부르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장모님, 잠깐만요, 장모님.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층에 내려와 아파트 입구를 나오자 숨을 깊게 들이쉬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공기가 폐까지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묵직한 통증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조금 전의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사위의 놀란 눈, 여자의 굳어버린 얼굴, 저를 보고도 아무 말 못하고 서 있던 모습까지 모두 선명했습니다. 내가 본 게 정말 그게 맞는 걸까?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둘 사이의 거리는 회사 선후배 사이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손을 잡는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건 분명히 익숙한 사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풀어놓으며 저는 그제야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 정도로 창백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면 부엌에서 마주친 그 장면이 영화처럼 재생되었고 그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엄마, 어제 반찬 잘 받았어. 집에 오니까 냉장고가 풍년이더라. 엄마 덕분에 우리 진짜 잘 먹고 살아. 사이가 너무 좋아서 별로 싸울 일도 없어. 딸의 해맑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제 내가 본 그 장면을 이 아이는 전혀 모르고 있겠지. 그렇다고 바로 말해버리면 이 아이의 세상이 한 번에 무너질 텐데 저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몸은 안 힘들고? 은지는 바쁘다며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엄마, 나 회의 들어가야 해서 이따 다시 전화할게. 통화가 끊긴 휴대폰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본 걸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딸에게 당장 말해줘야 해. 그런 남자랑 더 이상 살게 두면 안 돼. 다른 목소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집안만 깨뜨리는 거 아니야. 딸이 끝까지 모른 척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괜한 불씨를 붙여버리는 거잖아. 며칠 동안 저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친한 이웃 언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매일 같이 시장에서 마주치며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라 그나마 제 속마음을 들어줄 것 같았거든요. 언니, 내가 만약에 말이야. 사위가 딴 여자랑 있는 걸 보게 되면 딸한테 말을 하는 게 맞을까? 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생, 그걸 본 사람이 너뿐이야? 응, 나 혼자야. 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 같으면 먼저 사위랑 한 번은 단둘이 얘기해 볼 것 같다. 정말 잠깐의 실수인지 아니면 계속된 관계인지. 그걸 듣고 나서도 똑같이 느껴진다면 그때 딸에게 말하겠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사위와 마주 앉아 그 일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는 끝까지 발뺌을 할 것이고 그 와중에 딸이 알게 되면 오히려 제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었습니다. 내 눈으로 분명히 본 그 장면을 평생 속에 묻고 사는 건 제게도 형벌 같을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은지 집 근처에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근 시간쯤이었는데 다행히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모님, 웬일이세요? 시간 괜찮으면 잠깐 볼 수 있을까? 조금 뜸을 들이더니 사위가 말했습니다. 네, 회사 앞 카페로 오시겠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사위는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모님 지난번 일 때문에 부르셨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본 거 내 눈에도 다 보였을 거 아니냐? 회사 후배라고 했지. 그동안 얼마나 만났어? 사위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 전쯤부터였습니다. 은지가 애들 키우느라 너무 지쳐있고 저랑 대화도 줄어들고 그럴수록 저는 회사에서 저를 이해해주는 후배에게 점점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 말에 저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꼭 이해해주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건 딸을 더 도와주고 대화를 다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였지. 왜 딴 여자를 데리고 집까지 들어온 거야? 사위는 손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그냥 잠깐 차 한 잔만 하고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은지가 야근이라고 해서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장모님이 계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을 은지가 알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사위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은지가 알게 되면 아마 저를 용서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제발 이번 한 번만 장모님이 못 본 걸로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평생 믿고 있는 남자가 자신의 잘못보다 들키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나는 내 편이 아니다. 나는 내 딸 편이야. 그리고 내가 두려워해야 할 건 들키는 게 아니라 내가 저지른 일 그 자체야. 사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딸에게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혹시라도 그 여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한 번쯤은 눈 감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사람이 쉽게 바뀔까? 오늘은 끊는다 해도 내년에 또 몇 년 후에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그날 밤 저는 결국 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마음을 종이에라도 적어보려고요. 오늘 사위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딸은 아직 모른다. 내가 말하면 딸은 상처를 받을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딸은 더 깊은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 눈물이 또르르 떨어져 종이에 번졌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아프겠구나. 그럼 나는 누구의 아픔을 선택해야 할까? 며칠 후 은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사위는 회식이 있다고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뛰어놀고 저는 부엌에서 은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진짜 행복해. 힘들긴 해도 그래도 애들 웃는 거 보면 다 잊어. 은지의 얼굴에는 작은 주름과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 웃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며칠 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딸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엄마 어디 아파? 아니, 엄마는 괜찮아. 다만 내가 상처받을까봐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 은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지금 말 안 하면 나 더 불안해. 뭔데? 말씀해봐. 저는 결국 그날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현관 비번을 누르는 소리를 들었고 문이 열리자 사위와 낯선 여자가 함께 들어왔고 둘 사이의 분위기가 결코 단순한 선후배 같지 않았다는 것. 사위와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1년 전부터 이어져 온 관계였다는 것까지. 은지는 처음에는 멍한 얼굴로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손에서 잔이 미끄러져 탁자 위로 쏟아졌습니다. 엄마, 거짓말이지. 그럴 리 없어.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 그러니까 오늘 말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지. 은지는 한참 동안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그냥 공허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왜 이제 말했어? 그날 바로 말해줬으면 나는 그 집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딸을 지키겠다고,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사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머뭇거린 며칠이 이 아이에게는 배신감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은지야. 엄마도 사람이니까? 어떤 게 정답인지 몰라서 계속 흔들렸어. 은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엄마가 끝까지 숨겼으면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았겠지. 그게 더 무서워. 그날 밤 은지는 집으로 돌아가 사위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처음에는 발뺌을 하다가 제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야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은지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결론 내리지는 못했어. 아이들도 있고 나도 당장 모든 걸 정리할 용기는 안 나. 그래도 하나만큼은 알겠어. 오빠가 어떻게 나오든
앞으로는 엄마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거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선택할지는 결국 그 사람의 몫이니까. 지금도 은지는 저에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잘 지내? 요즘 오빠도 많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덧붙여 말하죠. 엄마, 그래도 언젠가 이혼하게 되더라도 그건 내 선택이야. 엄마 탓 아니야. 여전히 저는 답을 모릅니다. 내가 그날 눈을 감아주었다면 이 아이의 삶은 조금 더 평온했을까? 아니면 더 큰 상처가 기다리고 있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뒤에 흘리는 눈물은 적어도 거짓 위에 쌓인 평화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위의 그런 모습을 본 엄마, 딸에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반찬 봉투만 내려놓고 조용히 돌아오는 게 더 나은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조언도 나눠주세요. 또 이런 시니어들의 진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 같은 엄마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